자, 안녕 친구들. 최강창룡 창룡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마른 친구들, 마른 사람들이 살이 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 통통한 사람, 근육질인 사람 등등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외형적으로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본인의 체형에 만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본인의 체형에 불만족하고 그 체형을 바꿔보려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뚱뚱한 사람들이 살을 빼려고 운동하고 식사량도 줄여가면서 다이어트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만 되면 한동안 감춰뒀던 속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오로지 살찐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데요. 오히려 살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른 사람들은 살이 찌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주변 사람들은 어우 야 너 진짜 말랐다 라고 하면서 자기 손목하고 그 친구 손목 두께하고 막 비교하고 허벅지 두께 비교하고 그러면서 정말 부럽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자기 살 좀 가져가라고 하면서 떼주고 싶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마른 사람들은 자신이 말랐다는 게 정말 스트레스인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아 얘 배부른 소리 안 해?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마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기가 살이 안 찌는 게 스트레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은 집에 있으면 보든 안 보든 그냥 보통 그냥 TV를 틀어놓는데 요즘 코미디 빅리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화가 난단 말이야라는 코너를 해요. 이 코너는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뚱뚱한 코미디언 3명이 나와서 뚱뚱해서 생기는 에피소드로 개그 소재를 만드는 거고 반대로 다른 한 파트는 마른 코미디언 3명이 나와서 말라서 생기는 그런 에피소드를 개그 소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객석을 보면 시청자들, 관객들은 없고 그 대신 출연진들, 동료 코미디언들이 방청객석에 앉아서 웃고 야유하는 등 리액션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뚱뚱한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준비한 개그를 할 때는 마른 코미디언 3명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리액션을 하고요. 반대로 마른 코미디언 3명이 나와서 준비한 개그를 할 때는 뚱뚱한 코미디언 3명이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리액션을 하는 게 그게 재밌더라고요. 이렇듯 서로 각자의 상황이 되어보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행동이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로 역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잘 모르는구나. 역지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잠깐 같이 볼까요? 재밌게 보셨나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비만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정한 10대 질병 중 하나라는 사실 비만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순히 몸매가 좋지 않거나 배가 나온 체형 그 자체가 무엇이 문제겠나요? 하지만 비만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장애와 과다한 지방으로 생기는 2차적인 합병증 예를 들면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지방간, 관절 이상 이런 것들 이런 발생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비만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WHO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TV나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마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아서인지 우리가 쉽게 접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는 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마른 사람들은 살을 찌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보통 마른 사람들의 저체중 원인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율과 흡수율 자체가 낮은 경우, 두 번째는 식습관이 무너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화율과 흡수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유입과 유출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내가 2000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2000칼로리를 소모한다면 체중은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배우지 않았겠지만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 내 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형태는 바뀔 수 있어도 그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몸은 잠을 자더라도 계속해서 심장은 뛰고 뇌도 활동하며,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장기들은 움직이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우리 몸이 장기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계속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그 에너지를 우리는 음식물을 섭취하여서 얻게 됩니다. 즉, 우리가 움직이는 데에는 음식물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음식물에는 칼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먹을 걸 사러 가면 봉투나 껍데기에 칼로리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 칼로리가 에너지의 단위라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잠을 자더라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모되는 에너지, 소모되는 칼로리를 우리는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이 기초대사량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근육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기초대사량이 큽니다. 어쨌든 이 기초대사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집안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오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안 해도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기초대사량보다 많이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씻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게임하고 노래하고 하면서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그 소모한 칼로리만큼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합니다. 이때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물의 칼로리와 움직이면서 소모한 칼로리가 같으면 우리는 쉽게 말해 몸무게를 유지하게 되고, 우리가 먹은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찌는 거고, 움직이면서 소모한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빠지는 겁니다. 아주 쉬운 개념이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좀 어려운 그런 전문적인 용어로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 필요한 칼로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면 잉여 에너지가 되고, 이 잉여 칼로리는 내 몸에 글리코겐과 지방의 형태로 체내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말은 기초대사량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남은 에너지, 칼로리는 지방과 탄수화물의 형태로 몸에 저장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남은 잉여 에너지를 몸 안에 저장하게 되는데, 체내 에너지가 저장되게끔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척박했던 원시 시대를 살아오던 인류한테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몸이 단순히 칼로리가 들어오고 나간다,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즉, 똑같이 먹더라도 체내 환경, 몸의 상태가 개인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대사량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칼로리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체중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 실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란성 쌍둥이 12쌍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일란성 쌍둥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신체적인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12쌍의 쌍둥이들에게 개인의 필요 열량보다 1000칼로리를 더 먹었을 때의 체중 증가율을 관찰한 결과 모든 피실험자의 체중은 증가했지만 체중 증가율, 즉 체중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어떤 쌍둥이들은 비슷한 체중 증가를 보인 반면 또 다른 쌍둥이들은 그것보다 3배에 가까운 체중 증가를 보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대체 왜 똑같이 먹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살이 찌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소화율과 흡수율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효율적인 대사를 해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음식이 체내에 들어오면 많은 열량의 손실 없이 지방 조직으로 저장시키게 되죠. 반면에 대사가 효율적이지 못하면 음식물의 섭취가 많아도 체중이 잘 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꽤나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제품에 표시된 칼로리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식품을 통해 얼만큼의 에너지를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지, 즉 체내에 흡수한 에너지의 양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모두 소화율과 흡수율이 다른 이유는 개개인의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뭔 미생물 얘기냐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요즘 유제품이나 건강보조제 광고를 보면 미생물 얘기를 많이 해서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낯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장에는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흔히 유제품으로 알고 있는 비피더스는 장내 유익균으로 알려진 비피더스 균을 의미하고 프랑스의 화학자 이름 하나만 말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진짜 몇 안 될 거지만 파스테르라는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죠. 그 파스테르가 미생물학의 기초를 다진 프랑스의 화학자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에너지 흡수의 효율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조 개가 넘는 장내 미생물들의 수많은 역할 중 하나가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유 속에 젖당을 분해하는 락타즈, 락테이스 젖당 분해 요소라고도 하는데 이런 효소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유당불내증, 젖당불내증이라고 해요. 하지만 반면에 우유를 먹어도 소화 흡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장에서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유의 영양분을 아무런 문제 없이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우유는 설사를 하는데 또 요구르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소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미 외부에서 미생물들이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을 1차적으로 소화시켜서 유산과 당 분자로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자면 요구르트는 이미 소화된 우유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체중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본인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부터 어떤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지를 크게 신경 써야 해요.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첫 번째 원인인 소화율과 흡수율에 대해서 쉽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 근데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설사를 해. 몸에서 흡수를 못하는 거지.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지 않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음식을 먹고 화장실을 갔었나? 식단과 배변 활동 일기를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규칙적인 식습관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식습관이 이렇게 무너진 경우예요.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본인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식습관이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정말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찌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는 앞서서 살펴봤던 원인이 문제인 경우가 있고 찌양처럼 유전적으로 신진대사가 엄청 빠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살이 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결국 마른 사람들의 대부분이 본인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살이 안 찌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른 사람들의 근성장이 더딘 이유 역시 본인의 잘못된 식습관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마른 사람들은 운동은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인데 오히려 먹는 것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본인은 분명 많이 먹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하루 동안 먹은 총 칼로리를 계산해 보면 되게 본인의 일일 대사량을 초과하지 못해요. 이와는 반대로 뚱뚱한 사람들이 본인은 분명 조금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물밖에 안 먹는데 왜 살이 찌지? 왜 살이 안 빠지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뚱뚱한 사람들은 분명 많이 먹습니다. 지금도 뭐 먹고 있을걸요? 먹어서 살이 안 찌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먹고 화장실 1시간에 한 번씩 가세요. 물은 생명입니다. 여튼 앞서 얘기한 본인의 일일 기초대사량 이상 먹지 않는 이러한 경우는 벌크업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마른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근육과 함께 건강하게 살을 찌우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본인이 섭취해야 하는 필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만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기초대사량은 단순히 본인이 가만히 누워 숨만 쉬고 있을 때 사용되는 에너지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플러스로 본인의 하루 활동량을 계산한 활동대사량을 더해야 본인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일일 대사량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을 찌게 하기 위한 증량을 위한 잉여 칼로리를 플러스해야겠죠. 일반적으로 근육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과 함께 7,000에서 8,000칼로리에 가까운 잉여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따라서 마른 사람들이 한 달에 1kg의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섭취량을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본인의 1일 대사량의 200에서 한 300칼로리 정도? 이 정도는 추가적으로 섭취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나온 총 칼로리가 본인의 증량을 위한 1일 필요 칼로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흔히 마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우 야, 살 좀 쪄라 라는 소리를 자주 듣죠. 게다가 살 안 찌는 사람이 나 살 안 찌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 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우야 재수없어 라는 소리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듯이 증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마른 사람들은 역시 그러한 당연한 지적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른 친구들은 이번 시간 선생님이 얘기해준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봐서 본인의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건강한 몸을 가꿀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